네, 안녕하세요. 겨울에는 역시 해가 지면 작업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책을 좀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번에 그 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오랫동안 이제 제 책을 전부터 읽어왔고, 그다음에 제 영상도 대략 5년, 7년 정도 유튜브를 구독해왔던 분이 어, 제가 그 할부로 그림 투자 받을 때 묻지마 투자가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했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왜냐면 사람 그 제 그림의 철학인 평행우주론이 이해하기 쉬운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림을 사야 되는데 그냥 묻지마 투자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알려면 10년 전에 그 원고를 쓴 이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하고, 여기 보면 자신 있게 미래의 질문에 미리 답하는 책, 이지성 작가 까면서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이제 5년 전에 원고를 썼는데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공유경제의 미래학.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부제나 책 제목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책일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온 게 블록체인 혁명이고 그 번역자가 저랑 가끔 보는 대학 후배입니다. 법대 후배죠. 법대 후배. 지금 금융권에서 일하는 법대 후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가 탄핵당할 거라든가 이런 트럼프 관련된 예측들도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3쇄까지만 들어가 있고 4쇄에는 좀 트럼프 얘기하는 게 좀 기분이 나빠서 원고를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그림 투자자하고 우리 창조화력발전소의 주식을 사신 분들이 이 두 권의 책을 아직 모르신다면 글쎄요, 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모르는 것이죠.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 이분이 아마 데니얼 카너먼인가요? 그분이랑 행동 경제학자죠. 노벨상을 누가 탔나 잠시 봤더니 세일러 교수가 탔네요. 어쨌건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인간의 그 휴리스틱, 인간은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그 감각을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또는 뭐 일반화의 오류적으로 그렇게 휴리스틱을 개발시켜 왔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잘 못한다. 그런데 그 진짜 합리성을 찾는 것, 그런 것이 하나의 부의 감각이다. 이런 책 내용이겠죠, 뭐. 행동경제학자가 쓴 부의 감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책 제목만 봐도 책 내용의 거의 7, 80%가 들어온다. 왜냐면 그 배경 지식이 많으면 누가 썼는지만 봐도 그 서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맥락으로 썼을 거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핵심 사항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불의 고통. 인간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힘보다 3배가 센 걸로 나옵니다. 보유 효과라는 그 심리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3배 정도로 더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점 보수적인 투자자 또는 투자 전체를 무섭게 바라보게 됩니다.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건데요. 빠른 타이밍을,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이 리스크가 크고, 이제 정말 안전한 타이밍이다 그러면 리스크는 적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안 되고,
바로 그런 부분. 그런데 고민하는 동안 날아가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했던 그 가진 것을 덜어내는 것에 대한 지갑을 열어서 꺼내는 것에 대한 고통이 3배 정도 가중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챕터인데, 앵커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앵커가 그 배를 고정시키는 건데, 딱 뭔가에 딱 꽂혀가지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뇌과학에서는 경로우전성이라고 그러죠. 경험 의존성,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경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맥나마라의 오류 있잖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면은 실패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거.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승률이 5대 5가 되고, 아무튼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이 굉장한 어떤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굉장한 호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승률이 80%, 75% 이상 올라가고, 그 맥나마라의 오류 한번 쳐보세요. 그거하고 이제 이 앵커링 효과하고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보유 효과, 심리학적인 보유 효과에 관한 챕터네요. 소유한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여기서는 보유 효과를 소유 효과라는 말로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보유 효과는 소유 효과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랑 관계되는 건데, 할부금을 넣으면서 이 가상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가상 소유권. 이제 여러분들이 제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대치, 그 그림이 할부금을 다 넣으면은 들어오겠지라는 기대치만으로 그것의 그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그 100개월 할부를 했을 때 굉장한 마케팅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가상 소유권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정말로 한국의 일반층, 중산층 서민이 세계 0.1%의 그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내 그림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그림 투자는 뭐 상위 1%만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서민들도 내 그림을 보유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글로벌 1% 또는 0.1%의 그런 어떤 수준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00개월 할부를 저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요. 손실 회피는 장기적 차원의 위험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을 무디게 만들기도 한다. 잠재적 손실을 넘어서 미래의 수익을 상상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을 3배 이상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는 3분의 1,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커도 그것의 중요성을 3분의 1밖에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기쁨이 3분의 1이고, 그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 고통이 3배가 되는 거죠. 여기는 2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닙니다. 2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의 힘이 3배가 돼버려요. 아니야, 그것이 나한테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3대1로 싸우는 거죠. 아니야, 내가 이거 매몰 비용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시키는 게 3명이고, 아니야, 미래에 나한테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거야. 이게 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이 투자에 대한 걱정만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단기 투자하다 보면은 걱정하는 그 인력만 그 편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거죠. 자, 열린 문의 가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열린 문의 가치. 즉 노력이 많이 들어갈 때 막 그것이 별 쓸데없는 뭐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그런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많은 돈을 지불해도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는데 열린 문의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기회라던가 그 희망이라던가 그것이 너무 달콤하다거나 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창발의 주식은 만 배가 커집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너무나 큰 꿈, 희망을 제시하는 열린 문인데 아주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정확한 그 예는 아닌데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힘이 나오는데 셰익스피어 로미오 줄리엣에서 그 장미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그 향기엔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장미가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는 그 이름으로 불릴 때처럼 달콤한 향기는 절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스토리텔링이나 언어가 그 가치평가 수준을 바꾸고 차원을 격상시킨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 순천에 어떤 2억 넘게 투자하신 분이 나는 고 작가님이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 그림에 2억 넘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가한테는요. 이거는 제의적 절차,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제의적 절차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또 굉장히 스토리텔링의 힘만큼 크진 않지만, 이게 상당히 또 마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가 본데요. 그래서 인간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능력, 리추얼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이제 진화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예술 작품에 보통 사람이 봤을 땐 터무니없는 가격이 이게 이 기대치가 바로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치 않아요. 이게 왜냐면 미술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미술 시장은 그 진화 심리학적인 시장인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모나리자가 추정가 40조, 50조가 돼버린 사건이 1911년 7월, 1911년 8월 이쯤에 그 도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훔친 범죄인 그 피의자의 피카소까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서프라이즈 그 MBC 아침에 하는 거, 일요일 아침에 하는 거, 거기서도 다뤄졌었죠. 19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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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년 8월
여기서 이제 또 엄청난 기대치가 만들어져요. 도대체 얼마나 귀한 거길래 훔쳐갔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제 그림에 그 기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런 모나리자 방식을 취하지 않죠. 지금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너무 빨라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 그림에 기대치를 올리는 방법을 저랑 가까운 몇몇 분만 알아요. 그걸 제가 지금 공개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종류의 책들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을 쉽게 잃는다, 뭐 하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요. 사실 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시 자기 진화심리학적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니까요.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00억에서 15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게 되면은 비로소 인간이 그 돈과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돈을 쓴다거나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다거나 그런 것을 비로소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그 어떤 원숭이의 단계를 벗어나는 정도의,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가려면 거의 1500억, 2000억을 벌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냥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1000억짜리 그림을 사서 그냥 감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부자일 것 같지만 사실 그림을 사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 재산의 90%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99%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1%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99%의 그림을 그 미술 투자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돈하고 인생의 그 이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직 의미라던가 그런 것만 중요시 여기는 어떤 심리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에서. 돈에 대한 생각을 멈출 때 우리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는다. 마지막 숨을 쉬면서 죽어가는 사람치고 자기가 가진 돈을 더 많이 쓰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따지기보다 돈을 측정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따지는 것보다 돈을 따지는 것이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 경제에서 예술품에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는지 살펴보자. 현대 경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창조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돈은 우리 문화가 가치를 규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작품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돈이 예술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 해도 모욕을 받는 것인 동시에 사기가 꺾이는 일이다. 이 책에는요, 미술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돈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정하고 바라보는 전략이 유용하다. 신분이나 지위가 어떻든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돈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기회비용 구매 상품이 제공하는 편익,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 올라갈 주식을 맞췄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예측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을 느낀다. 약간 그 도박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즐거움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지 그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즐거움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돈 벌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리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것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 대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표지만 보고서 책을 판단하지 마라. 기대치 덕분에 우리가 와인에서 느끼는 기쁨이 실제 객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자아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만들수록 그 자아에 그만큼 더 친숙해지며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자아가 갖게 될 관심사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를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매우 흥미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기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지점 말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 관련 기술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미래인문학 책에 나온 도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본 인문학의 진보 구도입니다. 문사철이 있고 종교예술, 과학, 수학, 불교의 육상원흉 사상도 있고 상상, 기억, 이성 이거 세 가지로 우리가 상상, 기억, 이성 이거 세 가지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삶은 논리와 비논리의 곱하기로 여기 보면은 논리와 비논리의 곱하기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0점이어도 0이 되는 거고 비논리가 터무니없어도 0점이 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상 미래의 질문에 미리 답하는 책 두 권을 쓴 화가 고리들 작가가 이제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을 또 부의 감각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부의 감각이라는 건 참 타고난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좀 많이 운에 달린 부분이 있고 부라는 것이 좀 운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무의식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좀 마음이 부자여야 되는데 이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건데 그릇이 점점점 커지니까요. 그런 부분 그것하고 그것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어가는 것인데 부의 감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그 즈음인 것 같은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읽어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부분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제 for everything인데요. thankful for everything인가 아무튼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그게요. 거의 도통한 사람이나 통달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예수님 수준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고, 그게 그 사울에서 바울이 됐던 분이 말한 걸 거야, 아마. 정말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한 말인데, 정말 그 말대로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진짜 부의 감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정도의 자기가 깨달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제 그림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냥 미술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투자니까요. 그것이 미술 투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그 그림에서 그 기도가 느껴지는가, 기쁨이 느껴지는가, 그리고 감사가 느껴지는가, 이거 세 가지를 보면 좋겠어요. 그 그림에서 기도, 기쁨, 감사.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이니까요. 그것이 저는 부의 감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참 부의 감각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